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지. 뭐 자주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많이 못 나왔습니다. 농사 짓느라고 바쁘셔서 그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토크로 우리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는 그 금리 인상이냐 미국 뭐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갑자기 4월 인상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여튼 뭐 외환 시장도 그렇고 다음에 원유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영향을 다 받아버렸는데 일단 외환 시장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 3월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특히 3월 FOMC 이후에는 일단은 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뭐 달러에는 110엔대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요 한 주간 동안은 일단은 약달러 흐름이 좀 주춤해지면서 좀 반등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일단은 뭐 그 FOMC는 도비시 했지만 최근 이상하게 연준 인사들이 계속 뭐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그다음에 뭐 4월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일단은 달러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은 2월 말에 1,245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1,150원대 초반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약달러 부분도 있었고, 특히 또 유일호 부총리가 이제 50원대 진입한 날에 뭐 환율 하락 속도 가파르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용인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도 생기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좀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60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일단 먼저 나 자꾸 영어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말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고 그 미국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고요. 저희 하우스뷰도 6월 달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4월 달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너무 시장이 이 더비시한 페드가 됐다. 그리고 좀 약간 그 4월 달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있는 것 같고 또 전부 다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래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견제하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 저는 좀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저희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6월로 보고 있고 여기도 다 6월로 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상반기 못한다. 상반기 아예 못한다? 좀 세네. 도저히 생각 외의 답변을 이렇게 확 하고 날라서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그래서 옷살과도 좀 다릅니다. 네. 미국은 우리 뭐 다 얘기했었으니까 상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두고 보면 알 것 같고 4월은 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빠르면 뭐 6월 정도 아니면 하반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지금 실패 위기라고 할 정도로 성장률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이 저 정도만 하는 것도 뭐 잘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머니 벨러시티 돈이 막 돌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돼도 돈을 안 쓴다라는 게 이게 몸에 너무 배어 있다라는 게 요번에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또 구조 조정이나 이런 그 아베노믹스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그 화살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뭐가 될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이 그 세금을 인상하는 쪽을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재정을 풀어줘야 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세 번째 화살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번째 와서는 취소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거의 거의 취소한 그런 것 거의 같아요. 그런 분위기죠. 원래 계획에 있던 건 거의 다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 경기가 저런데 엔화는 이렇게 강세를 가는 이유가 특별히 경기하고 완전 따로 가네? 사실 뭐 엔화는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일단 네. 뭐 전체적인 이제 1, 2월 보여줬던 그 위험 기피 현상들 그리고 이제 BOJ의 그 아베 그 양적 완화가 이제 거의 끝났다. 효과 없다. 뭐 그런 부분들 더 이제 하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너무 오랫동안 포지션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또 방향성이 바뀌니까 또 그 많이 또 좀 시장에 가는 것 같아요. 파운드화는 그 브렉시트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안 한다는 게 컨센이긴 한데 이번에 테러 때문에 이제 더 뭐 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가 최근에 더 많이 빠졌거든요. 브렉시트 하면은 거기는 빼준대요? 테러에서? 이민자 뭐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이게 EU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면은 영국에 가서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어쨌든 이민자들을 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 코스닥 시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런 시장이라서 이번에 거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왜 그런지 다들 뻔히 알겠죠. 우리 뭐 코데스 뭐라고 하는 고데스 컴바인. 그렇죠. 예. 난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적시하는 게 좀 광고. 그런 것 같아서 광고 아닌 것 개별 같아서 예. 예. 네, 이제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좀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뭐 이유야 뭐 우리 다 알다시피 CC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죠? 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 그거 가지고 있냐 다 한 말씩 물어보더라고 주식 투자한다니까.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잽싸게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냐는 이슈는 틀림없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또 그 이외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이게 이제 뭐 거의 700포인트를 목전에 뒀었는데요. 네. 뭐 최근 며칠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690포인트 선에 갔기 때문에 네. 올해 저점이 6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꽤 네.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0에서 700. 네, 그러면 6분의 1이면 몇 프로죠? 한 뭐 15% 이상 예 그렇게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지수가 그 정도 오를 정도면 개별 종목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이 있겠네요. 예. 연초 대비는 사실은 0.57%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는 예. 그럼 떨어졌다 올라왔나? 근데 이제 저점 대비는 한 13% 올랐으니까 기준점은 어디에 따라 잡느냐 달라지겠지만 예. 이제 좋게 보려고 하면은 연초에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코스닥 시장이 잘 이겨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이 C땡 회사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좀 홍역에 휘말리고 있다. 뭐 저는 지금 코스닥은 그 정도로 지금 요약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코스닥이 일단 어쨌든 뭐 한 700 이렇게 가면 많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박스권의 상단에 온 거예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1등이 셀트리온, 네. 2등이 카카오, 네. 3등이 뭐 동서. 근데 그 CMO 기업이 이제 갑자기 이제 3등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회사 이름 얘기해도 돼요. 이제 그 코데즈 컴바인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제외하도록 하고요. 네.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구성을 보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뭐 게임주 이런 게 많이 올라야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근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한 차례 또 급락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셀트리온이 또 좋은 뉴스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요소들에서 올랐는데 일단 지금 제약 바이오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당장 현재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700포인트 뚫고서 우상향하기보다는 뭐 단기 조정이나 기간 조정 정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기간 조정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개별로 들어간 건 그 업종으로 들어간 건 뒤에 다시 또 물어볼 거고. 그렇죠. 코스닥 시장 전체를.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거든요. 예. 근데 바이오 제약들을 좀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버블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제약 회사들을 만나봤을 때 모두 다 무슨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드러그가 다 나온대요. 예. 근데 그런 꿈으로 지금 어쨌든 꿈으로 가는 나왔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누구도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뭐 바이오 뭐 PhD라고 하더라도 이게 약이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누가 무슨 라이센스를 아웃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한미약품을 한번 이제 맛보고 나서 다들 이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약이 라이센스 아웃 한다라는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이게 주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거가 코데스 컴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약간 차단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루머나 이런 걸로 가지고 코스닥을 밀어 올리던 그런 세력들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냥 간략히 이제 시장 얘기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는 뭐 이 실적을 따라간다는 건 작년에 코스닥 같은 경우 고점은 이제 7월쯤에 나왔는데 그때 레벨은 이제 한 78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비로 한 70%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올해 들어서의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어떠냐? 지금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은 50%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네. 2분기는 한 20% 줄어든다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한번 밀려내는 건 되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추정치가 전년 동기보다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에서는 박스의 상단, 다시 박스로 들어온 거지 최근에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상단을 열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좀 버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실적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왕에 우리 뭐 코데스 컴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은 그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맞는데 우리 코스닥 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런 파장을 일으킨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시총 1위라고 하는 셀트리온도 말이 무지하게 많았던 데고요. 그 뭐 주가 조작 관련된 연루설도 있었죠. 그것은. 그렇지.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만 다 뇌출혈도 걸렸었지. 예, 그죠? 네. 그것도 꽤 컸었죠 그때. 예, 그것도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순위로는 뭐 거의 상위 10위, 5위권까지 들어왔던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거 깨지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게 한번 확 죽었었다가 예. 한미약품이 재점화를 시켰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데스 콤바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 회사 4년 연속 적자라면요. 예, 12년, 13년, 14년 적자 확정이 났고요. 네. 15년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1, 2, 3분기 적자였으니까 뭐 4년 연속 적자인 회사. 아마 이게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회사일 텐데요. 뭐 그런 주가가 연초에 한 25,000원에서 3월달 고점은 15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실적과 주가의 괴리는 너무 컸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아쉽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명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안 걸렸을 것 같아. 이렇게 이러니까 그 속옷 팔고 이렇게 옷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시총이 2위까지 올라가고 6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파는 거 도대체? 아니에요? 중국에 일단은 그 이 회사가 네. 감자를 냈었는데요. 부산 감자 너무 부실해지다 보니까 아까 네. 12년, 13년, 14년 다 적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회사의 채권자 중에서 어떤 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자기네 채권자로서. 그래서 네.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요. 그때 이후에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소에서도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런 이제 쭉 역사가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상 감자를 한번 했고요. 20대 1로 무상 감자를 해서 그냥 확 줄여버리고 자본금을 거기서 채권단 물량을 출자 전환해서 또 한 번 더 감자를 했고요. 네. 그래서 주식 쓰고 자본금이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 코튼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대주주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부실은 감자를 통해서 재무제표 상회로는 떨어버리고 음. 이 코튼 클럽이라는 회사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대주주로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튼 클럽의 지분율이 90%가 넘었고요. 네. 나머지 채권단의 물량도 락업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그 6개월 정도 락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 주식 수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1% 정도밖에 안 됐다. 예, 그래서 뭐 조금만 누가 사거나 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져. 그런 와중에 FTSE 그 스몰캡에 들어간 거고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졌네요. 그럼. 예, 뭐 묘하게 맞아 떨어간 걸 수도 있고 누군가 그걸 노린 걸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FTSE가 뭘 노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걔들 사전 공부도 안 하고 스몰캡 막 집어넣나? 그 지수 산출 기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MSCI고요. 그 다음에 그 FTSE인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MSCI 지수입니다. 네, 그렇죠. 가장 공신력이 있고요. 그래서 지수 산출 기관에서 자기네들 지수에 편입을 하는 룰이 다 있는데요. 네. 룰까지는 이제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보통은 뭐 1년이나 3개월 유동 주식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구해서 거기에 이제 맞게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FTSE의 FTSE에 제가 룰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우연히도.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이제 걸러내지 못했던 실수라고도 볼 수 있죠. FTSE라는 기관에.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2등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MSCI 이 지수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를 추정하는 그 패시브 자금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FTSE를 추정하는 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MSCI 대비해서. 근데 그게 크진 않은데 얘는 아주 조금이잖아. 그래서 누가 이제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자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네. 자금이 들어온다는 뭐 뉴스 때문에 오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뉴스를 이용해서 좀 옳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또 상승한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럼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펀더멘탈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를 끌어올렸을까?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해서 이렇게 부티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문들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식을 이런 작전 세력이 붙을 때는 재료를 어느 정도 뿌리고 난 다음에 하는데 전혀 재료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끌어올리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리고 아무도 사실은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음.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작전 세력인 것 같은데 누가 왜 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조금 뭐 여담삼아 과거에는 이제 상한가가 15%였는데 지금 30%였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틀 동안 오를 거예요. 한 번 오르는 거죠. 아, 그 데미지 크대. 그래서 이틀만 오르면 한 70%가 오르는 거고요. 네. 3일 연속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2배가 3일도 안 돼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훨씬 눈에 많이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씩 열흘 오르는 거와 30%씩 닷새 오르는 거에 대한 시각에 대한 어떤 도드라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시장 관심 끄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거 지금은 30%씩 다세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한테? 예, 그래서 아직 거품이 완전히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해요? 지금 제가 종가를 확인 못했는데 한 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 여전히 기억을 비싸네. 했는데. 오늘 84,000원으로 네. 끝났습니다. 고점이 말씀드린 연초는 25,000원, 3월달 고점은 15만 원, 그리고 오늘은 이제 84,000원. 그러니까는 초반 대비는 한 3배 정도 올랐던 거고요. 또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된 거니까 뭐 아주 뭐 재밌는 근데 이런 드라마다. 주식들이 보면,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묻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을 혹하기에는 뭐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야, 오른된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뛰어들거든요. 야, 이거 많이 올랐다. 예. 그러고, 예. 그런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렇죠. 좀 차단시켜 줘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죠. 듣고 보니까 2만 원 되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자연스럽게 지금 코스닥 시장의 제일 큰 투자의 문제점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항상 보면 실트리온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내추럴엔드텍은 또 좀 다른 종류의 네. 문제였고 근데 그것도 또 뭐 하여튼 그 자기들 제품에 관해서 명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네. 무슨 하수온가 뭔가 네. 그죠? 네. 그런 거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면 그 투기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도박장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솔직히 도박장에 가는 이유가 솔직히 도박은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베팅을 하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요. 뭐 제가 나 실장님 뭐 의도해서 반대 의견 낸다기보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늘 투자를 완전히 위한- 안티로 저는 좋습니다. 예. 안티로 마음 먹고 온 것 자, 같아요. 작년에 그럼 누가 어느 투자 주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샀느냐 이런 논지를 사실 개인이 제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물론 개인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만 실제로 투신 같은 경우 작년에 누적으로 한 5,500억 정도 주식을 사줬고요. 연기금조차도 7천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 주식을 순매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주식을 코스닥에 순매수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1등은 개인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럼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좋은 주식들은 사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히 표출해 주는 거고 외국인마저도 주식을 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코스닥 자체를 매도하고 싶진 않다. 예. 아이고 뭐 저기 그 다른 종목을 사겠지 둘이. 예. 그렇죠. 예. 이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도 좋아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 회사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지금 넘버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거 사야 되겠네. 저도 좀 미리 좀 얘기하시죠. 네,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네. 앞으로 제가 봐도 참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지 코스닥에 있어서 뿐이지 회사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많이 올라온 회사들 보면 뭐 인바디나 뭐 뷰웍스나 이런 데들 보면 정말 회사가 괜찮아요.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닥에서 대부분이 이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무슨 재료 뜬다더라. 왠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를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거죠. 종목을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네. 조용히 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우리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면은 좋은 종목이 아닌 좀 이상한 종목을 가지고 그냥 투기적으로 들어가서 항상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우리 좋은 종목 얘기 좀 해보죠.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올라가는 모멘텀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뷰웍스도 뭐 바이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료 장비 회사고 네. 그런 분명히 좋은 회사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의 선택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네. 근데 일종의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좋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회사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가버렸죠. 예전에 뭐 통신 회사들도 그랬고 다 갖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에는 뭐 동서나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같은 회사도 이제 코스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점점 이 좋은 회사들이 자꾸 코스피로 가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회사들은 남고 좋은 회사들은 자꾸 옮겨가니까 그런 식의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약 바이오는 지금 국내 산업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충분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약 바이오 이 업종 자체는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이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업종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옥석 가리기는 중요하지 않고 바이오텍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이게 2000년대 초반 때 IT 버블이 있었을 때 다 영어로 이름 다 테크라고 붙이고 붙였죠. 뭐 테크라고 붙이는 거랑 약간 그 회사 한 비슷한, 반 이상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또 현혹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이 바이오나 이 제약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업종이고 앞으로도 집중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펀더멘탈은 좋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닝이 있고 또 멀티플이 있는데 이 멀티플 자체는 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레셔널한 그런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좀 너무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자,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은 그만 얘기하시고 그 지금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일단 바이오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종목별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거고, 그 지금 주도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면 역시 뭐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제약바이오가 한 7%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 자체는 0.5%밖에 안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올랐고, 또 최근에 뭐 이런저런 IT 관련된 것들이 많죠. 뭐 버추얼 리얼리티 해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네. 또 향유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 서비스, 뭐 정보통신기기 이런 업종들이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올해 지금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에 관련된 기업 업종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게임 업종들은 어때요? 게임 업종들은 한동안 많이 올랐는데 요즘 별론가? 예, 업종 측면에서 보면은 게임 업종은 좀 시들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반까지는 뭐 워낙 시장이 좋아했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멀티플, 뭐 PER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더 값어치를 쳐줄 거냐 되는 게 너무 값어치를 한 방에 많이 줬다가 지금은 기대치 좀 무너져서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재미있는 구간은 아니다. 우리는 그 인공지능 관련 회사는 있어요? 시장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관해서 얘기해볼 수 없네? 예, 지금 뭐 상장 회사 중에 인공지능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향후 뭐 몇 년 안에라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슈가 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AI는 그만 얘기합시다. 넘어가죠 뭐. 우리 이 시장에서 어쨌든 이 좋은 주식하고 좀 나쁜 주식하고 좀 갈라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말하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중에도 일부를 잘 골라야 뇌출혈 안 걸린다, 이런 얘기고 어떤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옥석을 어떻게 골라요? 근데 난 코스닥 시장은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을 바라볼 때 네. 제가 볼 때 뭐 문제점일 수도 있고, 문제점을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만들었을 수 있는데, 네.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 가서 이쑤시개를 팔아도 14억 개를 판다. 네. 그러니까 중국만 붙이면 뭐든지 대박이 날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든 뭐 아니면은 컨텐츠 사업이든 네. 중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는 주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주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안착을 했고 돈을 버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들어간다고 하더라 자체가 이제 그 주식을 사게 된 동인이 되니까 흥망이 성쇠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옥석은 늘 뭐 동서고금의 지루한 이야기지만 실적이 잘 나오게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는가, 돈을 벌건 나중 문제고 매출이 나는가,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확률 높은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바이오텍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임상실험 1상, 2상, 3상을 가야 되는데, 이제 1상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 약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많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끝났더라도 한 7, 80%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을 지났다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바이오텍 그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텍이 지금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런 주식들이 지금 많이 주가를 올리고 코스닥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건 되게 좋은데 개인들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들이 바이오텍 기업을 모르면 하지 마라. 워런 버핏도 그랬고 지금까지 보시면 가장 투자를 잘하셨던 분들은 아는 거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는 거 제가 봤을 땐 개인들은 이런 거 모를 것 같거든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주는 아까 게 무슨 예. 주식은 추천해. 그렇죠. 근데 그게 몇 가지 추천하더만. 개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 앞에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놓으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잘 세공을 잘해서 예쁘게 나와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잘 세공을 하고 이게 좋은 다이아몬드라는 걸 추천해 주는 게 저희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으면 모르면 병도 안 생기는 거니까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않는 게 그렇죠.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자기네들도 모르면서 한번 질러 보자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이 우리가 멀티플을 줄 때 30배, 40배, 50배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는데요. 그 40배가 왜 40배인지는 논리가 없어요. 이런 리포트를 또 이게 그대로 내보내는 증권사도 잘못된 거고 그런 리포트를 보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바이오텍 기업을 이제 보신다 그러면 네. 굳이 저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보시겠다고 하신다면 first in class 이게 이 병에는 약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약이에요. 그렇지, 그건 그냥 그러면 그런 라이센스 아웃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다음에 best in class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 전에는 이 약이 있었지만 이만큼 좋은 약이 없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월등히 좋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 라이센스 아웃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건- first in class, best in 그럼 class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괜찮다. 나와요. 두 번째는. 퍼스트 인 클래스는 나올 수 있지. 근데 베스트 인 클래스는 나오기 쉽지 않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린 게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 주력 제약품들의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되니까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왔던 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라는 아무도 노령. 거스르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노령화라는 두 가지 큰 화두가 딱 맞물리는 시점이 작년 뭐 이렇게 올해였기 때문에 계속 화두는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고르느냐의 문제지 업종이 안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이제 말씀하신 바이오텍보다는 그 성장 중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게 저는 되게 정답 중에 하나로 보는데 뷰억스, 인바디, 오스테오 임플란트 이게 의료 장비에 가까운 업종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매출과 수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더 리스크는 작으면서도 충분히 성장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서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충분히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난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소 시장 얘기 같은데 좀 더 얘기 더 하자 그랬을 텐데 코스닥 시장이라.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